한국은 너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고 군대도 없어지는 상황.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도 높은 출산율이 지속됐던 국가였죠. 하지만 1996년 1.75명을 기록한 후 최악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한국 사회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한두 개가 변해서 될 일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억제 정책에 성공한 나라에서 인구 증가 정책에 성공한 나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출구 찾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여기 알콩달콩 이야기꽃이 한창인 서로 닮은 부부를 찾았습니다. 자기 책이 여기서 지금 여기 같은 데서 세 번째로 나오는 거야? 그치. 와, 그렇구나. 결혼 8년 차 위근우 씨와 최지은 씨 부부. 이 부부는 딩크족,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부는 글을 쓰고 강연하는 일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일에 열심입니다. 결혼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최지은 씨와 위근우 씨. 딩크족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결혼 전에 아이가 없이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결론이 막 명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초반에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좀 생각할 겨를이 좀 없었는데 시간이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그냥 둘이 계속 좀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처음에는 바빠서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대로도 행복하다는 부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것이 대단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더 행복해지기 위한 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보단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적게 벌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에 가까운 편인 거죠. 나았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안 나서 좋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못 누렸겠구나. 어쨌든 행복과 별도로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중요시 생각하는 부부는 매년 증가 추세로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절반 이상은 비혼 또는 무자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 달라진 세상하에서 그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을까, 합리적일까를 놓고 다 고민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의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집약된 결과라고 우선은 간주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젊은 세대의 선택은 우리나라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2022년 기준 0.78명, 비공식적으로는 0.7명 아래로 추락했으며 출생아 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해 25만 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0년 출산율 0.84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1,418만 명이 감소합니다. 이제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사실 연령 구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줄어들 때 각 연령대별로 동일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로 연령대,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아동 이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왜냐하면 출산율이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인구 비중은 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의 감소보다도 그런 인구 구조의 고령화, 그런 연령대별 불균형 현상이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을 나이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오는 중위 연령도 1980년 21.8세, 2020년 43.7세로 높아졌고 2070년에는 65.2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구조를 봐도 2020년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많지만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문제는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 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자 22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13명을 부양해야 해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커지게 됩니다. 신랑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출발에 서 있는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비혼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세상에서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짐을 항상 잊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산율도 높아지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요즘 2030 세대는 결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이런 부분은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1997년 38만 8천여 건에 달한 혼인 건수가 2022년엔 51% 감소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상관없는데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기도 낳으면 키울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같이 살아가려면 돈 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경제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뭐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할 때 뭐든지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30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급등, 잡히지 않는 물가, 증가하는 실업률 등 각박한 경제 형편이 혼인율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 사회동향 발표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이었고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35%이고 이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요즘 결혼을 해야 되냐 질문을 물으면은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한 30%밖에 안 나와요. 30%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지표를 자세히 보잖아요. 뭐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0%도 안 돼요. 정말 대다수의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관점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 정책이 개입을 해서 청년들의 삶이 좀 나아지거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은 자기는 생애과정 이행에 참여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저출생 대응 정책을 포함하고 그동안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난해 학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장려금도 주고 뭐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에 벌어졌던 논쟁이 뭔가 하니 지금도 그래요. 정책을 세우고 자원을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국민들은 나아라. 이제 이런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어떤 인구 정책, 수적 규모에 초점을 맞춘 이제 인구 정책에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바뀌어서 내 생활이 중요해지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질이 중요해졌는데, 근데 여전히 국가는 인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숫자를 관리하겠다, 자원을 투입해서 숫자를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거죠. 저출생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 매년 5만 명 정도씩 인구가 줄어들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헝가리 정부는 2019년 2월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은 결혼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출산율 역시 2010년 1.25명에서 2022년 1.5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Hungarian government spends 5% of the GDP on fertility-related policies, which is pretty much one of the highest within the EU. Obviously, the main success factor is to have more children. It's pretty measurable. It's how many marriages there are, because if you are in marriage,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you will have a children. It might be better to support families to have their own assets, their first homes. Also pretty easy to measure amount of subsidies that are given to families and to people who have children. 이곳은 헝가리 동북부에 위치한 젠죄시입니다. 젠죄시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80km 떨어져 있는 소도시로 생활시설과 교통이 잘 갖춰진 공업도시입니다. 헝가리에서는 오버더라고 해서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를 돌보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헝가리 유치원은 2015년부터 공교육에 포함되어 모두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데요. 수업 후 아이를 찾는 모습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여기 유치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가 있네요. 티버다르 씨입니다. 아, 이 꼬마 아가씨가 딸인가 보네요. 반가운 아빠와는 달리 어쩐지 아이 표정은 밝지 않죠? 꼼꼼히 아이와 눈을 맞추며 상황을 확인하는 티버다르 씨. 동서고금 딸 바보가 여기 헝가리에도 있었네요. 엄마는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데 말이죠. 번쩍 딸아이를 들어 어깨에 올리는 모습을 보니 역시 딸들의 슈퍼맨은 아빠가 맞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진 티버더르 씨 가족.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Most egy beteg vagyok, most igen. Reggel én hozom, én is viszem, nagy többségben hazafelé, de hát amikor dolgozok, akkor nem. Vagy így nagyon a fókuszban van, egy 10 perc oldadási idő kell neki szerintem, és az meg, hogyha esetleg otthoni környezetben lesz, akkor szerintem az meg fogja könnyíteni a dolgot. Majd meglátjuk. Megpróbálunk mindent megtenni. Csak ilyesmi van majd otthon. 유치원 인근에 위치한 티버더르 씨의 집. 분명 조금 전에는 가족이 함께 하원했는데 아빠는 목소리만 들리네요. 어디 있나 했더니 벌써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펜을 잡은 티버더르 씨. 언뜻 봐도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딸 바보 아빠의 오늘 메뉴는 뭘지 궁금합니다.
A galuska meg van csinálva, és amikor tálalás előtt ráütöm a tojást, és akkor hasonlóan, mint a pirított rizsnek, ugyanúgy csak galus tésztával. Itt szépen összepörgetem az egészet tojással, kicsit befűszerezem, és a lányom imádja, ez a kedvence. 요리사 아빠의 사랑이 가득 담긴 수프. 벌써 아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조금 전 아픈 아이는 어디 간 걸까요? összebújva. 장난치는 아이를 보니 아빠도 엄마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사실 티버더르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의 가족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600,000 forint, ugye? Így van. 2 gyerekre 1,8 millió, 3 gyerekre már 10 millió forint. Igen, egyre. Vissza nem térítendő támogatás, plusz 10 millió forint kamatmentes hitel. Új házat vesznek, új építésű lakást vagy házat, akkor nem kell vagyonszerzési illetéket fizetniük, illetve az építési áfát sem kell kifizetniük. Ez Igen. nagyon nagy segítség. Ezt mi igénybe vettük, az úgy volt, hogy legalább egy 25 év alatti gyereknek kellett, 18 év alatti gyereknek kellett lennie, 3 millió forintot befektetsz, és még 3 millió forintot adott hozzá az állam. Ezt számlákkal kellett igazolni, mindent az utolsó fillérig, és akkor be kellett nyújtani, és hogyha úgy ítélték meg, hogy jogosult vagy és megfelelőek a számlák, akkor visszatérítettek belőle. De viszont ez mind olyan, hogy meg kellett előlegezni. Tehát neked kellett ahhoz 6 millió forintodnak lenni. Megtartják most is, csak mindig variálnak rajta. Az összegeket is variálják, a futamidőt is variálják, éppen most változtatnak rajta valamit megint. 티버더르 씨 가족의 이 행복한 보금자리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수리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도입된 헝가리의 가족주택 지원 정책은 자녀의 수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헝가리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ost az állami támogatás alatt például a gyerekneveléssel összefüggő támogatásokat is értitek? Mert szerintem az például egyedülálló Magyarországon visszadolgozni. Itt például szerintem az pozitív, hogy 2 évig tulajdonképpen a fizetésed 100%-át kapod 2 évig. Nem azt mondom, hogy ez motivált engem a gyerekvállalásra, de mondjuk azért könnyebb volt úgymond az a 2 év, hogy megkaptam a fizetésemet, amit előtte mondjuk kerestem. 헝가리 출산 정책의 특징은 가족 친화 정책입니다. 가족 주택 보조금 제도와 함께 3세부터 무상으로 시작하는 공교육, 그리고 다양한 육아휴직과 급여 체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좀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The Hungarian government in the past 15 years put a big emphasis on families and on a policy so-called demographic change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n Hungary. It includes a number of policies to ease up families getting a first home, to ease up having marriages, and to ease up having the first and the second and the third child. It's based on the number of incentives, both on financial incentives that can be loans or grants, and also so-called nudges, so policy pushes that are pushing Hungarian women and families to bear more children. 지우라, 엄마 안 와가지고 섭섭한 거야? 할머니가 와서? 응? 할머니랑 집에 가서 밥 먹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기다리자, 엄마? 응? 그래. 조금 기다렸다 가자. 차 지나가면 가자, 지우라. 늦은 저녁,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지우리는 6살 개구쟁이 유치원생입니다. 재밌어? 유치원이 끝나고 익숙한 듯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우리 엄마가
퇴근이 늦어지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왜 안 오지? 응? 왜 안 오지? 따라오시는 거야. 지율이 좋아하는 사과 주스 한 번 마시고. 6살 지율이의 하루의 끝은 기다림입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간식을 먹는 지율이. 참 씩씩하죠?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가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율이네처럼 우리나라 영유아의 50% 이상이 조부모 양육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황혼 육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치원에도 데리러 가면은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면은 막 되게 실망스러워해요. 그래, 그런 거 보면은 항상 마음이 아프죠.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데. 드디어 지율이가 기다리던 엄마가 왔습니다. 와, 지율이 좋아하는. 집안이 금세 지율이 웃음소리로 들썩들썩합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줘도 역시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인가 봅니다. 할머니랑 하원할 때도 이렇게 반가워했어, 지율아? 아주 시무룩해가지고. 오늘은 안 울었어? 안 반가워했어. 안 반가워했어. 안 울었어? 울지는 않았어도. 엄마 딸이야. 엄마 딸이야. 안녕. 할머니의 오늘 임무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지율이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는 퇴근하셨고 지율이 엄마 이마리 씨는 집으로 출근했네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율이의 저녁 식사. 뭐든 빨리 해야 하는 K 엄마입니다. 신랑 저랑 먼저 먹고요. 남편은 뭐 회사에서 먹고 늦게 오면은 먹고 오고 아니면은 뭐 야식이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챙겨주는 정도는 들고 가야지.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린 지율이와 그런 지율이에게 미안한 엄마입니다. 두 사람의 그리운 애정이 저녁 시간을 풍성하게 하는데요. 지율이와 할머니, 엄마로 이어지는 오늘 하루는 3인 사각 경기처럼 호흡이 맞아야 비로소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육아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해도 몸이 일단 하나니까 아이 이제 뭐 하원시키는 것부터 해서 지금 유치원은 또 4시 하원이긴 한데 이제 또 학교 들어가면은 막 1시, 2시 이때 끝난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하면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아이 스케줄을 다 제가 감당을 못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의 식사가 끝나기도 전 하리 씨는 잠시 회사 일을 마무리합니다. 일과 양육을 함께 병행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쇼핑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하리 씨는 일에 대한 욕심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합니다. 엄마의 관심이 벗어나자 지율이는 또 시무룩해졌네요. 지율아, 아빠 왔다! 지율. 자, 그럼 이쯤에서 누군가 나타나야 하죠? 잘 놀았어? 아빠에게 매달린 지율이. 하루 종일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구세주 아빠의 퇴근에 지율이 엄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율이의 등하원이 지금 이 부부에게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 내가 내일 저녁에 그거요. 내일 그러니까 지율이 등원시켜야 돼, 아침에. 내가 내일 새벽에 나가니까. 내가 유치원에 물어봤는데 제일 빨리 와도 8시에 등원이래. 그러니까 8시에 등원시키면 내가 방송 끝나고 지율이를 하원시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지율이를 낳고 둘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긴 했는데 두려움도 또 생기고, 왜냐면 돈도 돈이지만 이제 2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직업 특성상 그래도 조금 유동적이게 어떻게든 지율이를 키워야 할 수 있게 하긴 하는데 2명이면은 이게 1명이 일하기가 쉽지 않을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7년,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둘째를 계획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육아휴직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버님? 사실. 친구한테 들어서 듣는 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럽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요즘에는 대기업이나 다른 이렇게 공기업들은 무조건 애를 낳으면 아버지한테도 1년이라는 그런 휴가를 주더라고요. 육아 휴직인가 그게?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아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럽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너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일과 양육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확대됐지만 사회적 돌봄 체계가 부족해 아이냐 경력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장은 빨랐지만 사회 변화는 늦어지면서 저출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출산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양육의 양립, 그리고 환경적,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면은 직장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쓸 생각은 없어요. 아직 남편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정책은 있지만 그래도 막상 다녀왔을 때 자리가 온전히 남아 있을까, 아니 약간 살짝 또 바쁜 와중에 또 다녀오면은 조금 이제 주변에 눈치가 보인다 등의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 추락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30% 정도이며 이나마도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나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모든 가족들, 모든 기업,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의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못하는 분들을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들, 플랫폼 노동자들, 생산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포함시키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혜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여기에 재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양보를 하고 서로가 이걸 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지라는 문제로 확단이 돼야 돼요.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 체제를 주도하며 유럽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은 1950년부터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청년 실업률 10% 미만, 출산율도 OECD 평균을 웃도는 1.6명을 기록한 독일의 인구 정책 핵심은 무엇일까요? In Deutschland gibt es keine Demografiepolitik im eigentlichen Sinne. Man hat da gewisse Vorbehalte in Deutschland gegenüber, weil Demografiepolitik auch immer das Leben der Individuen stark beeinflusst. Das ist mit der Freiheit unserer Gesellschaft nicht vereinbar. Und außerdem hat man ja auch erkannt, wenn wir die Geburtenraten plötzlich steigern, wann würde das eine Auswirkung haben für die Sozialsysteme, für den Arbeitsmarkt? In 20 Jahren, in 30 Jahren, das ist sehr, sehr langfristig. Das heißt, der Fokus ist weniger auf der Geburtenrate an sich, sondern er ist dahingehend, wie wir den aktuellen demografischen Wandel so gut wie möglich bewältigen. Das heißt, es gibt Maßnahmen für Familien, durchaus auch, dass sie vielleicht mehr Kinder bekommen, aber es zielt eher ab auf so eine Art von Vereinbarkeit von Kind und Karriere für Frauen, dass Frauen, die vielleicht vormals sich um die Kinder gekümmert haben, sagen, ich gehe arbeiten, ich habe auch die Möglichkeit, durch Kindergartenplätze, durch gute Schulen arbeiten zu gehen. Man fokussiert aber auch auf so Dinge wie bessere Integration von Migranten aus dem Ausland, aus qualifizierten Migranten im Ausland, um die Arbeitskraft zu erhalten. 독일의 한 마을,
평안한 분위기가 유럽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5년 전 한국에서 독일로 이민 온 이관성, 이은경 부부를 통해 독일의 출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2년 전에 학교 갈 거야 하고 보내주고 이제 올해 이렇게 학교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우편으로 어디 갈지를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다 뽑아가지고 주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나 봅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취약 통지서를 받은 건데요. 꼼꼼히 서류를 검토하는 부부. 한국과 다른 점이 있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1지망 어디 쓸지, 어디 갈지, 2지망 어디 갈지 하면 1지망에서 뽑히면 가는 거고 안 되면 2지망에서 연락 오길 희망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방과 후 활동을 안 하면 11시 반에 끝나요. 근데 방과 후 활동 신청해서 풀로 하면 오후 2시에 끝나요. 유치원은 4시 반에 끝나는데 4시 반에 끝나요. 더 일찍 와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서 초등학교 등록시키고 내년 3월에 발표 나면 이제 8월에 입학해요. 독일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관성, 이은경 부부. 독일은 한국과 달리 사교육이 흔하지 않고 전일제 학교를 통해 돌봄이 가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이를 둘은 아마 못 낳았을 것 같아요. 못 낳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이 38%, 36%에서 40%까지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많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병원 갈 때 병원 접수비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진료를 다 보고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약국에서 약 탈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처방전이 있으면. 그게 여기에서 거의 한 16세까지는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이상부터는 유치원비가 없어요. 나라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밥값만 이제 나가거든요. 밥값만 나가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따로 뭐 돈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 아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내는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의 하고 가는 것들이 자전거 타는 거, 수영인 거의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교육하는 경우가 되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비용 차이가 키우는데 애들 먹는 거 뭐 그런 거밖에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낳을 수 있고 가능하면 셋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유럽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독일 헤센주의 비스바덴입니다. 비스바덴에는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인 독일 연방인구연구소가 있습니다. 연방인구연구소는 독일 인구 변화의 원인을 찾고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합니다. 또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방정부와 부처에 제공하며 독일 인구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책임자인 마틴 비자드 박사를 만났습니다. Deutschland hat seit Mitte der 70er Jahre sehr niedrige Geburtenraten von etwa 1,3 bis 1,4 gehabt. Und insofern, wir wissen aus dem internationalen Vergleich in Europa, aber auch Nordamerika und Asien, dass in Ländern, in denen die Kinderbetreuung sehr stark ausgebaut ist, entsprechende familienpolitische Dienstleistungen, dass da die Geburtenrate vergleichsweise höher ist. Wichtig ist dabei nicht nur eine Quote, sondern dass wirklich die Vereinbarkeit Familie und Beruf gut funktioniert, dass sich also Frauen, wenn sie sich für Kinder entscheiden, dass sie dann auch ihre Karriere fortsetzen können. Und wenn das gegeben ist, dann entscheiden sich auch mehr Paare für Kinder.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을 높이고 출산휴가와 부모휴직 등의 정책을 촘촘하게 제도화하여 출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독일의 출산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한국인 김지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독일에서 3년째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어학연수 후 독일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기를 낳는 순간 저는 이제 그냥 전업주부가 되어야 하고 이런 고정관념이 저도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혼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자녀 양육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독일에서는 되게 능력 중심이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고에 대한 좀 부담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Zentral ist, dass Paaren die Vereinbarkeit Familienberuf ermöglicht ist, weil viele Paare entscheiden sich nicht für Kinder, weil sie Angst haben, dass sie dann vielleicht ärmer werden, dass vielleicht die Mutter ihre Karriere nicht fortsetzen kann. Und insofern muss man diese Sorgen ernst nehmen und Wege finden, dass diese Konsequenzen abgefedert werden. Durch Kinderbetreuung, durch einen Arbeitsmarkt, der es auch ermöglicht, vielleicht mit einer Teilzeit oder vollzeitnahen Teilzeit zu arbeiten, dass es Unterstützung auch insgesamt in der Gesellschaft gibt, auch in der älteren Generation, Unterstützung dafür, dass Eltern nicht nur erwerbstätige Frauen und erwerbstätige Männer sind, sondern dass Eltern auch Zeit für die Kinder brauchen, gerade in der Phase, wenn die Kinder klein sind. Insofern muss sich auch einiges auf dem Arbeitsmarkt ändern, dass der familienfreundlicher wird. 변화의 바람은 대한민국에도 불고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야무진 복지로 요즘 핫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2019년 창립된 이 기업엔 아빠들의 육아 소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아니야. 쪽쪽이를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손을 빨고 그러면 손이 불고 세균 감염 같은 게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쪽쪽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쪽쪽이를 주는 건데 굳이 이맘때 애들은 쪽쪽이 물고 있는 게 귀엽고 그냥 응당하는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와, 대화의 질이 정말 높네요. 육아에 진심인 아빠들, 육아 고수로 인정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려면 일단 제가 아내가 있어야 되고 또 아내랑 관계가 좋아야 아이도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올바른 육아,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연배도 더 있으시고 또 결혼도 먼저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으면 어떻게 이런 방향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한테 가장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 정보와 육아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이렇게 육아용품도 나눠 쓰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사내 최초로 육아휴직을 쓴 이우영 씨. 막내가 부담은 좀 됐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 일을 휴직을 썼을 때 누군가 제 일을 대물을 맡게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적인 느끼는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과 갈등도 많았지만 회사의 제도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일도 아이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 입사 이후에 가장 많은 그 직원하고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문제 가지고. 이 일이 제가 없으면 빵꾸 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본인도 고민했고 저도 고민했고 근데 다행히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아마 그 과정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내가 아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내 일을 갖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 라는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2022년부터 육아휴직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휴직할 수 있고요. 또한 산모의 안전과 태아를 지키기 위해 16조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해서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모자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법이라든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법에 나와 있는 법 제도에 나와 있는 것만 충실하게 지켜도 저는 평균 이상의 굉장히 괜찮은 회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을 하는 것은 기업이니 기업이 그 법을 만든 취지에 가장 적합하게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이렇게 법 지킨다고 해서 잘한다고 칭찬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그게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최상위권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성동구의 경우 어린이집 증설, 돌봄 인프라 형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인데요. 성동구의 워킹 스쿨버스 사업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에서 채용한 교통안전 지도사가 학교와 집을 오가는 학생들을 직접 안내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업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는 등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벌이를 했었고 맞벌이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돌봐줄 분이 안 계셔서 항상 그 부분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워킹스쿨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좀 인적이 드문 곳이나 교통사고 날 만한 위험한 지역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안전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마련된 워킹 스쿨버스 사업. 지자체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러한 알찬 사업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관내 17개 학교에 38개 노선으로 촘촘하게 운영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학교별로 버스 노선을 정할 때 부모님들의 의견들을 다 거의 100%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 성동구의 작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역시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돌봄, 교육, 일과 양육, 주거 등 총 5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특히 양육 비용 경감 정책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출산 정책이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봤어요. 지원을 해주면 어쨌거나 총 비용이 줄어들면 늘어날 것이다.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바라본 게 구조의 문제구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아니면 여성 차별의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문제라고 바라봤는데 지금 더 떨어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그거의 핵심이 저는 가족의 행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가족의 행복감을 청년들이 못 느껴요. 근데 왜는 못 느꼈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성공이라는 것, 행복한 가족보다는 성공한 가족상의 가족 모델에 아주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공부만 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고 아빠는 돈만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몇 평짜리 아파트, 어느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뭐 아이는 어느 정도 대학가. 이게 행복의 그냥 기준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이, 성장기를 보낸 청년들이 가족이 중요한 거, 가족학자들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서적 친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장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가족의 효용성을 굉장히 우리가 낮게 느끼고 있어요. 가족의 효용성도 못 느끼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이라든가 출산의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개입이 돼 있는 문제예요.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성찰하고 우리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한 아이가 너무나 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편하게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아이의 웃음입니다.